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반 전 총장 측이 첫 언론 브리핑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문재인 전 대표 일찌감치 권력기관과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대선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전 총장 내일 오후 귀국합니다. 비로소 국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건데 이제 스스로 정치력을 입증해야 할 큰 과제를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 전 총장의 첫 대변인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총리 수준의 경호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왔었는데 최소한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경호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이런 이제 검토가 있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총장님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반 총장 입장을 뭐 제가 코멘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지에서도 그게 수사 중이니까 적절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이도훈 대변인 최소한의 적절한 수준에서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했던 지하철 탑승 하지 않기로 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님, 아무래도 반 총장 측 소통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당분간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뜻도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 총장께서 뭐 유엔에서 10년간 활동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국내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많은 언론 보도도 보고 그러셨겠지만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으시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많이 듣고 경청하는 이런 행보를 뭐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본인의 이제 구상도 가다듬고 적절한 시점에 정말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생각을 밝힐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오셔서는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하고 주요 인사들하고 아마 뭐 전화로 인사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뭐 당장 정치적인 어떤 연대를 꾀하는 도모하는 이런 행보는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말씀을 듣는 이런 과정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반 총장이 몸값을 좀 이제 높이려는 행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정치의 기본 원리가 또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된다고 믿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어떤 정당이나 정파에 몸을 담을까를 저울질하는 것보다는 우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 순서, 그리고 그것이 반기문의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아마 반기문식 정치가 지속 가능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 될 텐데 뭐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그 혹독한 검증이 이제 시작될 것인데요. 그것은 그런 어떤 정책과 비전 측면에서의 검증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변이나 본인의 어떤 그 과거와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이제 경랑 속으로 이제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검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귀국과 동시에 반기문 총장의 동생 또 조카의 어떤 뇌물 혐의로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가 됐는데 대선 행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 반기문 총장의 정치력을 아마 시험해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묘하게 귀국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것이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바로 밑에 동생인 반기상 씨, 이분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그 경남기업의 고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의 이사인데 이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아마 그때 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 초대형 건물이죠. 그 랜드마크 72라고 하는 1조 원가량의 시가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있는 미국의 부동산 회사 이것을 매각 의뢰를 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인데 그 와중에서 중동의 국부펀드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중동의 한 관리에게 아마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그 뇌물이 전달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사기를 당한 뭐 이런 것인데요. 아마 그 미국 현지에서는 아마 이 해외 이 불법 어떤 투자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머리를 앓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형량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소가 되었다니까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보면 될 것이고 반기문 총장께서도 오셔서 그런 질문을 받으실 텐데 아마 그것도 역시 아마 그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연 이 과정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됐느냐 여부가 이제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반기문 총장께서 뭐 유엔 일을 하시는데 뭐 이 사실을 뭐 얼마나 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저 반기문 총장 쪽 이도훈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기소된 이 뉴스를 반 총장이 전에 들으셨다면 매우 놀라셨을 거라고. 근데 아마 내일 기구 가시면 기자들이 바로 물을 테니까요. 반 총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뭐 반 총장으로서는 뭐 악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뭐 비록 본인이 뭐 이 사촌에 해당하는 이 조카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의 어떤 뭐 책임 있는 어떤 인식의 그 발단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 검증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뭐 이런 거를 기피하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과 본인과 또 주변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검증 받으실 각오는 돼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는 뭐 해소하고. 제대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또 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사실 뭐 이번 정부 비선 실세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정부를 통틀어서 친척 관리가 굉장히 골머리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이 청와대에서는 뭐 민정수석실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는 이 문제 또 뭐 조카가 미국에서 부동산 쪽 관련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조직이 그 관리해 줄 수는 없는 걸 거고 다만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뭐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런 친척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인 건 틀림없는데 이것들이 뭐 반기문 총장 본인이 생각하는 뭐 미래 비전 또 본인 신상에 대한 본인의 문제하고는 또 뭐 약간의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이 내용은 뭐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굉장히 그 깨끗하다고 주장하거나 깨끗하기를 기대했던 정치인에게 어떤 흠결이 나오면 그건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번 그 동생과 조카의 이 기소건은 굉장히 아픈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그 깨끗한 정치론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아프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주변의 문제라 치더라도 이제 검증은 본인에게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가 집중이 될 텐데요. 또 자, 그것은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과 사고 방식에 대한 검증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우리 위안부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아주 올바른 것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어떤 한 국가를 지도해 가겠다는 국가 원수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본 철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아마 검증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그리고 분명히 답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그 전 총장께서 아마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뭐 경제적 양극화나 그다음에 지금 뭐 최순실 사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국민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볼 때 통합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게 될 텐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합의 삶을 강조하고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신뢰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통합을 강조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본다면 반기문 총장께서 아마 그 과연 그런 신뢰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마 이런 사태가 터지자마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하게 국민께 네.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어떤 정책과 어떤 철학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충분히 뭐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시면은 많은 뭐 우리 박수현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들이 또 역시 기자들이 뭐 질문할 테니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의 문제는 네. 뭐 반기문 총장이 그 신뢰를 저는 지켜왔다고 봐요. 뭐 조문을 좀 늦게 했다는 이유로 뭐 비판한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뭐 그 해에는 조문을 못 하셨지만 이듬해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뭐 이호 여사한테만 전화한 것처럼 알려졌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거는 이호 여사 쪽에서 새 인사를 했다고 먼저 언론한테 하면서. 밝혔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같은 때에 그 시각에 또 권양숙 여사께도 인사를 했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잘 아는 분들은 반기문 총장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인연을 잘 지키고 또 성실히 일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분이라고 뭐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분의 살아온 그 뭐 인생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검증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분은 여기 노출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수석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해서 저 청와대 수석으로 활동을 해왔고 김대중 네.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해왔고 또 유엔 사무총장을 쭉 하면서 모든 사람이 만인이 지켜보는 그런 네. 자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뭐 각자 뭐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세간의 가장 큰 관심, 과연 이제 반 총장이 어느 국내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느냐, 연대를 하느냐, 물론 뭐 독자 세력화를 꾀할 수도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김무성 의원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그래서 반 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당이란 베이스가 없이 되겠습니까?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국민의당이랑 그 반 총장 매개로 한 연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현실적으로 당대당 뭐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후보 단일화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반기문 총장에게 매달리고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한 개인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친박, 비박. 지금도 반기문 총장이 내는 정책도 없고 정치적인 비전도 없는데 반기문이라는 사람 하나 따라가다가 우르르 따라가고 이래가지고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당 체제, 4당 체제가 됐는데 어느 당이 국정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여서야 됩니다. 다른 당이 협력 없이는 국정 못 끌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한 거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바르게 정치하는 당에 오지 않겠느냐 후보 단일화 논의 가능하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반기문이라는 사람 하나 따라가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는데요. 의원님 사실 네. 이제 기존 정당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독자 세력화도 꾀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모습의 그런 걸 구상할까요? 뭐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셔서 국민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본인의 구상을 더욱 가다듬고 무엇보다 반기문 전 총장이 정말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 구상, 미래 비전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분이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구나를 이해하게끔 하셔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만약에 그걸 밝히신다면 다른 제반 정당이나 정파들이 저분 생각이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구나. 이럴 때 뭐 서로 대화가 오가고 연대도 형성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정 어떤 인물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서 많은 폐해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를 공유하고 철학을 공유해서 우리의 그 국민을 삶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좀 더 밝게 열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지. 한 네. 분이 뭐 국민의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해서 그리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반기문 총장도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의 이제 가치를 분명히 말씀하실 거기 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도 반 총장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반 총장의 그런 구상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게 요체고 관건이 되겠죠.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과 이제 맥이 닿아 있는 분석을 해주신 건데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정말 저는 어디 서류를 낼 때 직업란에 정당인 내지는 정치인이라고 쓸 때 가장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기가 부끄러워요,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토대입니다. 정당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해방 이후에 우리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제가 뽑아보니까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이렇게 바로 서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어불성설인 거죠. 제발 이번에 우리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치 발전해야 되는데 이 정당 정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상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오셔서 네. 연예인 아니지 않습니까? 연예인 뭐 구경하러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가서 반기문식 정치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세우고 그렇게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3지대론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 저는 회의적인 것이 제 3지대가 뭡니까? 가서 1지대, 2지대 쉽게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1지대, 2지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3지대 아니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모입니까? 개헌을 매개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헌만 뜻이 있나요? 그 3지대에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각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분별한 3지대 논의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반 총장께서도 자기 개인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제 야권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충청권 대망론의 진원지인 충북을 찾았습니다. 박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표 반 총장 대통령 되면 정권 교체 아니다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네. 어떤 의미의 포석일까요? 아마 그 반 총장님을, 전 반 총장을 아마 여권 쪽의 후보로 아예 규정을 시켜놓고 당신이 야권 쪽의 대표 주자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거 같은데. 고립시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저 반 총장께서 임기 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친박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어떤 추론들이 가능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친박이 와해되는 와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 보면 반기문 총장은 야권보다는 어떤 새로운 여권의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이야기. 네. 그 우리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박수현 의원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해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가까이 지내려고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면 분명한 정권 교체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말 큰 책임이 있죠. 정말 석고대죄를 몇 번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크게 보면 우리 정치 전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의 행복 증진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당 또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는 더 최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국정의 한 축인, 우리 이 정치의 한 축인 야당 또한 책임이 큰데, 이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일종의 정치 세력이 다른 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권 교체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 불신을 조장한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정치권으로서의 정치 세력이 이동을 했다고 해서 정권 교체인 건 맞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말 좀 더 나아진 정권 교체이냐, 여기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정치를 안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유엔에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구촌의 갈등을 조정했고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중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이제 어떤 구상을 해서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을 밝히고 나서
정권을 만약에 이분이 잡았다고 치면 네. 정치 불신 시대에 다른 축에서 정권을 잡는 쪽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기대를 더욱 높이는 측면이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나은 정권 교체가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야권 일각에서 평가가 나올 수 주장하는 있다는 거는 거죠. 네. 반기문 총장 주변에 예컨대 뭐 산유당 세력이나 여권의 어떤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모일 경우에 과연 그게 정권 교체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의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도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보다 중요할 것 같고 주변에 역시 세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반 총장이 앞으로 오셔서 어떤 행보를 할 때 뭐 세력이 뭐 어느 정도 모일지 몰라도 그 네. 세력의 분포는 이제 좀 두루두루 따져봐야 되겠죠. 예컨대 뭐 지금 뭐 우리 박수현 의원님은 제3지대를 좀 뭐 약간 좀 뭐 폄하라고 하면 뭐 제가 너무 과하게 평가를 경계를 하는지 한다? 몰라도 예. 3지대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 네, 네. 지금 3지대에서 보다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게다가 좀 작은 당이지만 뭐 국민의당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 가치와 비전을 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반 총장을 만약에 돕는다고 할 때 그때는 또 평가가 달라질 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수위도 이제 참고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인데 정병국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입만 열면 거침없이 사드 배치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개성공단 재개, 한일 정보보호 협정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국가의 대청산과 대개혁을 주장합니다. 이는 재앙적 대통령을 답습하겠다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당의 대안 없는 사드 반대와 생각 없는 방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길들이기 덫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네. 이제 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네.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 뭐 저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가장 앞서가는 분을 향해서 2, 3, 4, 5 이렇게 쭉 후보들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저거를 또 의연하게 또 받아주면서 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정병국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토론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좀 잘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어떤 이 기회에 포용과 토론의 문화,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로 나아가는데 아주 굉장히 모범이 될 그럴 기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모범을 잘 보여주면 아마 굉장히 그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새로운 지도자도 뽑아내고 예. 또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높은 벽을 높기 위한 후발 주자들의 몸부림 또 경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섀도우 캐비넷에 당내 대선 주자들도 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장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을 그 언론에서 콕 네. 집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들어도 좋다. 네. 네. 근데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만 그분들은 소중하게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랑 경쟁하는 경쟁자입니다. 그 경쟁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례다라고 그렇게 치고 넘어가셨으면 발끈하는 그런 반응이 없었을 텐데 아마 물으니까 즉답하시는 과정에서 좀 답변의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대세론에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김부겸 의원 너무 앞서 나가면 되치기 당한다. 이재명 시장 대세는 깨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처럼. 만약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과 가까운 안희정 충남지사가 후보가 돼가지고 네. 지금 경선 레이스를 할 때 앞서간다고 쳐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내가 집권하면 섀도우 캐비넷에 내가 넣어드리겠다 하면 문재인 전 대표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참 중요한 것 같고 저 문재인 전 대표를 정말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문자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뭐 3,000통, 4,000통 보내면서 정말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민망한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 살고 또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더불어도 아니고 비민주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물론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정말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패권주의가 나오는 거고 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어디 행보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들이 차를 가로막고 예, 예. 뭐 또 행패를 부렸던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면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네. 겸손한 모습. 그다음에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행보를 해주시면 문재인 좋겠다, 전 이런 대표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제 권력기관 개편, 뭐 저 재별 개혁 이렇게 하면서 준비된 후보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지금 뭐 지지율도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비전과 구상을 남들보다 먼저 밝히시는 행보 저는 뭐 그거 자체는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아,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느냐,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한 편만 생각하고 다른 편의 걱정은 배제하는 이런 행보는 아닌가 이런 것까지 아마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일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네. 방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스러운 것들이 꽤 있어요. 대기업과 재벌 개혁은 분명히 필요한데 정말 이 대기업을 죽이는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다. 그러면 예. 본인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위 말해서 국민 성장 시대 도래 이게 과연 이루어질 건가 이런 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또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이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합리적인 개혁이 돼야 되는데 예. 오히려 우리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그 개악이 될 수도 있는 반전 총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경제 않을까 쪽에는 이런 좀 생각입니다. 진보적인 색채를 띌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 많은데.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지금 뭐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뭐 굉장히 많잖아요. 계층 간 갈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미국의 그 제프리 sak스 네, 교수 네, 같은 네. 경우는 미국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왔죠. 말씀을 예. 쭉 해오셨던 그 맥락에서 반기문 총장도 아마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구상을 밝힐 것 같고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뭐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교 안보 구상에 대해서는 반기문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할 건지는 많은 국민들이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예.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만한 또 말씀을 하실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일단 뭐 여전히 충분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데 아직은 뭐 좀 베일이 벗겨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 중에 문재인 대표의 그 재벌 개혁 네, 문제에 네.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 항상 나왔던 답변이 뭐냐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재벌 개혁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오히려 국가 성장이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염려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일관된 논리였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일 의원님 말씀은 합리적이시지만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재벌 개혁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재벌 개혁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뭐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표도 원래는 그 10대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요즘에는 재벌도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져서 양극화가 됐다. 예. 그러므로 나는 우선 시작을 하면 4대 재벌 개혁에 먼저 집중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야권의 지도자, 야당이 이야기하는 재벌 개혁이라고 그래서 예. 재벌의 또 대기업의 긍정적인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야당의 입장도 그렇게 다 보고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안희정 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다듬고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서로 후보 간 토론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보완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여기 한마디만 더 네네네. 붙이면 중요한 거는 재벌 개혁의 뭐 구호가 아닙니다. 재벌 개혁하는 수단이죠. 근데 그 수단을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 4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게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수단이 뭐냐? 집중 투표, 다중 대표 소송제, 노동자 추천 이사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수적으로나 뭐 질적으로나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가 돼서 하는지 네. 이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염려한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벌 개혁의 그 의도한 효과가 안 날 수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역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네, 한 저도 겁니다. 뭐 그 말씀은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개혁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재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저도 읽어봐도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왔거든요. 그런 것과 함께 이상하게 의원님 지적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더 합리적으로 보완돼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이 이번 네. 후보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검증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래도 드립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정책 경쟁을 벌이게 되보면 치열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논란이 예.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 전 대표와 싸우면 승리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 100 몇 가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의 포석일까요? 예, 그 어떤 그 네티즌들의 글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철수해서 드디어 코미디를 하기로 한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하셨던데 네. 그건 그대로 참 재밌게 한번 제가 예, 읽었는데 예. 아마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언어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문재인 대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지지율이 좀 급락하고 이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럴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네.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자신 있게 설명드리는 것 상대방에 대한 그렇게 말씀도 뭐 정치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강구도로 예. 좀 갔으면 하는 바람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박시원 의원님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로드맵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안철수 전 대표 100가지 이유 중에 한 2가지라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또 지지자들도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세우는 게 자강론이잖아요. 예, 국민의당의 다른 주요 지금 정치인들은 연대론을 이야기하니까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100가지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반기문 전 총장이 네. 뭐 검증 과정이나 뭐 기타 이유로 뭐 자칫 만약에 낙마. 낙마를 하실 네.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우파 세력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못 가고 또 뭐 안희정 뭐 지사가 뭐 지금 뭐 네. 경선에 나오는 상황인데 민주당에 누가 될지 몰라도 그쪽으로 못 갈 터이니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런 뭐 어떤 희망사항도 섞인 것 같은데 플랜 B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동안에 네. 보여주신 거 보면 구호는 좀 선명했어요. 새 정치. 그런데 어떤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안철수 생각이 전 들어요. 대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새누리당의 어려움은 더욱 점입가용인 것 같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듣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사님한테 목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정은 제가 100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누구 개인하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개혁 작업에 있어서의 저항 세력이 있을 뿐이지 이거는 무슨 누구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진흙탕 싸움이라든지 무슨 뭐 이전 투구라든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이 기득권에.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간단치 않은 기득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의원님 사실 네. 이제 과연 친박계 의원들이 좀 가세 임명진 비대위원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긴 한데 네. 핵심 인사들이 그대로 딱 버티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과 예, 예측하십니까? 뭐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뭐 탈당 권유를 하거나 뭐 이 소위 말해서 제명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뭐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예. 두 분들 입장 분명하셔요. 근데 이 제명을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3분의 국회의원 2에? 3분의 예, 2가 예. 의원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최경환, 서청원 이 두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지난번에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를 겨우 꾸린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정수를 줄여서. 51명에서 6명 줄여가지고 45명으로 만들어서 겨우 과반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는 뭐 그 두 분이 떠났다고 쳐요. 또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몇 분이 더 떠났다고 가정을 해도 새누리당이 그러면 개혁이 된 거냐? 정말 국민 입장에서 그 새누리당에 남아 계신 분들도 그러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의 궁극적인 쇄신과 개혁의 끝이 어디인지 임명진 지금 비대위원장은 그걸 안 밝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완전히 해체하고 이 새누리당의 자산 다 국가에 헌납하고 완전히 무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신뢰받기 어렵다고 그럴 봅니다. 경우엔 또 네. 바른정당과 또 합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께 정말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을 둘러싼 외교 문제 심각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예를 들어서 롯데 세무조사라든가 네. 뭐 한류 스타일 금지 문제라든가 화장품 수입의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전 세계 취향의 금지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위안부 합의 지켜라고 요구하면서 대사를 좀 초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가시화권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만 지금 임명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어떤 외교 문제가 심각한데 집권당의 저런 모습은 정말 국정 운영을 포기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하루빨리 정말 저런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국민의 예. 눈높이에 맞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빨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외교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너무 강한 구호, 정치 구호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예. 지금 어떤 국정의 운영이 동력이 확 무너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는 모르지만 네. 결국에 그런 어떤 현상이 책임이 어디 있는가 바로 집권당의 저런 모습 정부의 무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어떤 중심을 잡고 야당의 후보들로서는 또 저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현안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집권당으로서 조금 일말의 책임이라도 좀 느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재협상해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 이런 뭐 반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드와 관련해서는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 미루자. 아직은 찬반을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상 반대하는 거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사드는 배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나는 사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보다 정정당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반기문 하고 사무총장의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시면 지금 외교 예. 문제가 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질문을 할 거고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뭐 외교안보 분야에 밝으신 분이니까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먼저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건 청와대를 본인은 들어가지 않고 네. 청사로 들어가시겠다고 했고 두 번째가 재벌 개혁인데 우리 외교 안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에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걸 좀 제안하는 것이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안보, 외교, 통일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왜 안보가 먼저냐? 안보는 한 나라 국가 존재의 전제 조건입니다. 외교는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국가 간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또 통일은 그런 외교의 한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라고 하는 문제, 사드 말씀하셨는데 안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 존립의 기본 근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의 입장이 어떤 걸 떠나서 이번 어떤 토론 과정에서 국민이 잘 보시고 검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